소련의 유명한 군용 항공 행진곡에는 훗날 독일에서도 받아들여진 한 구절이 있습니다. 우리의 새들은 점점 더 높이 푸른 하늘을 향해 날아오른다. 그 프로펠러 하나하나에 우리 국경의 평화가 깃들어 있다. 하지만 여기서 절대 잊어서는 안 되는 사실이 하나 있는데요. 이렇게 하늘 높이 날아오른 강철의 새들은 종종 치명적인 폭탄을 싣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폭격기가 점점 더 높은 고도를 날게 되자 그에 맞서 싸우기 위해 고사포의 유효 사거리도 함께 끌어올릴 필요가 생긴 것이죠. 여러분 안녕하세요.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이 임무를 놀라운 성과로 수행해낸 것이 바로 독일의 유명한 88mm 고사포 플렉 183637 통칭 88이었습니다. 이 무기는 대공 전투뿐만 아니라 대전차 전투에서도 두려움의 대상이 되었고 독일의 기술력과 효율성을 상징하는 존재로 그 이름을 떨쳤습니다. 하지만 이 영광 뒤에는 어두운 그림자가 있었습니다. 일부 역사학자들의 추산에 따르면 전쟁 말기까지 88mm 고사포를 운영하던 병력의 최대 80%가 목숨을 잃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여기는 토픽! 그렇다면 도대체 왜 이렇게 많은 희생자가 생긴 걸까요? 그 이유를 지금부터 하나하나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플렉 개발의 역사. 88mm 고사포의 개발은 1920년대 말 이미 독일의 명문 기업인 크루프사에 의해 계획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실행을 가로막은 건 독일의 중화기 개발을 금지한 베르사유 조약의 제약이었습니다. 그래서 크루프사는 스웨덴의 보포스사와 기술 협력을 하는 것처럼 위장한 뒤 극비리의 개발을 시작했는데요. 그리고 이 위장의 일환으로 신형 고사포에는 18이라는 숫자가 붙여졌습니다. 이는 마치 1918년에 등장한 무기다라는 인상을 주어 조약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주장을 가능하게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개발 초기 단계에서 독일 기술자들은 어떤 구경을 채택할지 고민이 많았습니다. 결국 88mm로 결정된 이유는 이보다 구경이 커지면 조작 인원이 늘어나고 연사 속도도 떨어지기 때문이었는데요. 이렇게 해서 1933년에서 1934년에 걸쳐 88mm 고사포의 첫 양산형 모델인 플렉 18이 등장하게 됩니다. 제2차 세계대전의 서막을 앞둔 각국이 최첨단 무기를 앞다투어 개발하던 시대에도 이 88의 성능은 세계 최고 수준이었습니다. 이 포에서 발사된 포탄의 포구 초속은 무려 초당 820에서 840m에 달했고 고도 8에서 9km 상공을 비행하던 적기를 정확하게 격추시킬 수 있었으며 최대 도달 고도는 10km에 이르렀습니다. 게다가 연사 속도도 분당 20발에 달할 정도로 매우 우수했습니다. 죽음을 부르는 만능 병기. 88mm 고사포가 처음으로 실전에 투입된 건 스페인 내전이었습니다. 1936년 프랑코 정권을 지원하기 위해 전장에 파견된 루프트바페의 자원병들은 이 88mm 포가 장갑 차량에도 엄청난 효과를 발휘하는 걸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전장에서 분명히 드러난 사실은 원래는 대공용으로 설계된 이 포에 고정밀, 고위력 포탄을 견딜 수 있는 전차는 단 하나도 없었다는 점이었는데요. 플렉 18의 대장갑 차량 테스트가 성공하면서 88mm 포의 운용 방향은 크게 전환되기 시작했습니다. 이 성공에 고무된 독일 기술자들은 포를 더욱 개량하는 데 열을 올리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1936년에는 플렉 36이 등장했고 포받침대와 운반용 대차가 개량되었습니다. 이듬해인 1937년에는 신형 사격 통제 장치를 탑재한 플렉 37이 본격 양산에 들어갑니다. 88 시리즈의 최종 개량형이 바로 플렉 41이었습니다. 플렉 41은 1941년에 설계되어 1943년에 양산이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생산된 플렉 41은 고작 556문에 불과했고 제2차 세계대전에서 눈에 띄는 활약을 펼칠 기회는 없었는데요. 그럼에도 플렉 41은 파편 고폭탄의 초속이 초당 1000m, 발사 속도는 분당 최대 25발에 이를 정도로 높은 성능을 자랑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1940년 무렵까지는 88mm 고사포는 고속폭격기, 모든 종류의 장갑 전차, 그리고 강화 참호에까지 대응할 수 있는 말 그대로 만능 병기로 진화해 있었습니다. 그 결과 1940년 한 해 동안 생산된 88 고사포는 1132문에 달했고
이는 전년도의 2.3배로 껑충 뛰어오른 수치였습니다. 1944년에는 이 88mm 고사포의 연간 생산량이 역대 최고인 5,987문을 기록하게 됩니다. 1935년부터 1945년까지 생산된 모든 버전을 포함한 88mm 고사포의 누적 생산량은 2만 문을 넘었는데요. 그리고 종전의 해, 이미 독일이 붕괴 직전이던 1945년에도 여전히 약 1000문의 88mm 포가 생산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생산 수치만 대충 훑어봐도 독일이 얼마나 어마어마한 수의 88mm 포를 만들어냈는지 알 수 있지만 그중 거의 절반에 가까운 수량이 전쟁 중에 손실되었습니다. 당연하게도 이렇게 많은 병기를 잃었다는 건 포병 인력의 인명피해는 훨씬 더 심각했다는 뜻이기도 한데요. 게다가 이런 희생은 단지 전선의 격전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88mm 포를 운용하던 포병들이 대거 목숨을 잃은 배경에는 기술적 결함이나 지휘체계의 잘못된 판단 같은 복합적인 원인들이 있었던 거죠. 그렇다면 지금부터 왜 이렇게 많은 88mm 포병들이 희생돼야 했는지 그 이유를 더 깊이 파고들어 볼게요. 눈에 잘 띄는 표면적인 원인부터 흔히 간과되기 쉬운 요인들까지 폭넓게 살펴보겠습니다. 연합군의 대규모 공습. 대공포와 그 운용 인력의 대규모 손실은 1942년 연합군이 독일 본토에 대한 본격적인 공습을 시작하면서부터 시작됐습니다. 그것은 역사상 유례가 없던 규모의 공습작전이었습니다. 이 작전에 투입된 연합군 폭격기는 영국의 야간 폭격기 아브로 랭카스터, 핸들리 페이지 해리팩스, 쇼트 스털링, 그리고 미국의 전략적 주간 폭격기 B-17과 B-24였습니다. 연합군이 채택한 전술은 이른바 24시간 폭격이라는 개념으로 밤낮을 가리지 않고 쉼없이 공격을 퍼붓는 가혹한 교리였습니다. 실제로 낮이든 밤이든 매일같이 독일 상공엔 수백 대에 이르는 연합군 폭격기들이 끊임없이 오갔습니다. 때로는 800기에서 1200기에 달하는 대규모 공습이 벌어지기도 했죠. 1942년부터 1945년까지 연합군은 무려 100만 회 이상의 출격을 감행했고 총 270만 톤에 달하는 폭탄을 투하했습니다. 이에 맞서 싸운 것이 바로 88mm 고사포를 주축으로 한 독일의 대공방어망 전체였습니다. 고사포 부대는 밤낮 없이 탁 트인 야외에서 임무를 수행해야 했습니다. 대부분은 엄폐물조차 없는 완전히 노출된 장소에 배치돼 있었죠. 당연히 이런 포진지는 연합군 폭격기의 주요 표적이 되었고 곧바로 희생되곤 했습니다. 무게 250에서 500kg짜리 폭탄이 수십 미터 떨어진 곳에서만 터져도 장비는 산산조각 났고 포병들은 목숨을 잃었습니다. 게다가 소련이나 미국과 달리 독일의 88mm 고사포는 도시 중심부나 공장, 철도역, 발전소 근처 혹은 대형 건물의 옥상에까지 설치되어 있었는데요. 이는 포는 숨기지 않는다는 독일만의 방공 교리에 따른 배치 방식이었습니다. 이 전술 덕분에 고정밀 사격은 가능했지만 그만큼 포병들은 늘 죽음과 바로 마주한 상태였던 거죠. 독일 내에서 제대로 방어시설이 갖춰진 고사포 진지는 아주 드물었습니다. 베를린, 함부르크, 빈처럼 전략적으로 중요한 대도시에만 플락투름이라 불리는 콘크리트 요새가 마련되어 있었죠. 그 외 대부분의 지역에서는 88 고사포가 평지에 흙을 쌓은 둔덕이나 나무로 만든 임시 받침대 위에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공습이 시작되면 그런 노출된 진지에 있던 포병이 살아남을 가능성은 거의 없었죠. 그럼에도 포병들은 살아남는 것에 그치지 않고 반드시 적기를 격추해야 했습니다. 그러려면 무게 9.2에서 9.4kg에 달하는 고고도 목표용 포탄을 장전하고 지휘 명령을 받고 포를 조준해 사격 통제 장치를 확인해야 했습니다. 폭격에서 몸을 피하는 것도 공습 중에 대피하는 것도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도망치면 포는 침묵하게 되니까요. 그런데도 나치의 선전은 독일의 대공방어는 무적이며 포병들은 용감하고 불굴하다고 끊임없이 외쳐댔습니다. 물론 그 속에는 일부 사실도 포함되어 있었죠. 이처럼 전례 없는 공습 속에서도 독일은 끝까지 저항하며 연합군의 항공 전력에 상당한 피해를 입히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만 그 대가에 대해서는 선전이 절대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전쟁 중 독일은 세계 최대 규모의 대공 방어 체계를 구축하고 있었는데요. 플렉 18, 36, 37 같은 중구경 고사포 수천 문, 중소 구경포 수만 문 이상, 그리고 이를 운용한 병력은 무려 100만 명을 넘었습니다. 그런데도 포병들의 막대한 사상자는 철저히 은폐됐습니다. 특히 대공부대의 병력 구성은
극비로 분류되어 비공개 처리됐습니다. 그 중에서도 1944년 이후에는 88mm 고사포 포병의 약 20%가 15세에서 17세에 불과한 소년병이었다는 사실은 가장 철저하게 숨겨졌습니다. 어린 시절을 빼앗기고 전투 경험조차 없던 그 아이들이 공습의 첫 희생자가 되어갔다는 건 어떻게 보면 너무도 당연한 일이었는지도 모릅니다. 전차와의 전투. 하지만 88 고사포를 운영하던 포병들이 목숨을 잃은 건 공습 방어 작전 중에만 있었던 일이 아니었는데요. 잘 알려져 있듯 플렉 고사포는 높은 범용성 덕분에 지상전에서도 널리 활용됐습니다. 실제로 많은 전장에서 승패를 결정지은 건 바로 이 88mm 포가 펼친 대전차 전투였습니다. 놀랍게도 본래는 항공기를 격추하기 위한 고사포였던 이 무기가 전장에서는 최강의 전차 킬러가 된 것이죠. 이로 인해 88은 전차의 공격을 막아내기 위해 가장 치열한 격전지의 최전선에 투입되곤 했습니다. 당연히 그만큼 포병들이 겪는 희생도 더욱 커질 수밖에 없었고요. 특히 제2차 세계대전 초기 북아프리카 전선에서 88은 전차를 상대로 압도적인 위력을 발휘했습니다. 이 고사포의 포탄은 프랑스와 영국의 어떤 전차 장갑도 손쉽게 꿰뚫을 수 있었는데요. 게다가 1942년에는 포위된 아프리카 독일군을 지원하기 위해 투입된 단 3개의 88 포병부대가 영국 전차 여단 2개의 공격을 막아내고 큰 타격을 입히는 전과를 거두기도 했습니다. 이 전과를 가능하게 만든 건 관통력 높은 철갑탄이었는데 100m 거리에서는 110mm 장갑을, 1500m 떨어져 있어도 80mm 장갑을 관통할 수 있었습니다. 1943년 이후에는 플렉 4.1이 전선에 투입되면서 100m 거리에서는 140에서 150mm 장갑, 1km 거리에서도 130mm 장갑을 뚫을 수 있는 포탄이 사용되기 시작합니다. 동부 전선에서도 88이 독일군을 구해낸 전투 사례는 수없이 많은데요. 소련군의 주력 전차였던 T-34의 장갑도 이 고사포의 포탄 앞에서는 쉽게 관통됐습니다. 근거리에서 경심 철갑탄을 사용하면 그 무거운 IS-1 중전차의 정면 장갑조차 꿰뚫을 수 있었죠. 유일하게 88의 철갑탄을 버텨낸 건 소련의 중전차 IS-2의 장갑뿐이었습니다. 이렇게 88이 전차 요격에 활용되었다는 사실 자체가 이 고사포가 베르마흐트뿐 아니라 연합군 사이에서도 명성을 얻게 된 가장 큰 이유였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대전차 운용의 성공은 88mm 포를 중전차 티거의 주포로 재설계하자는 발상을 독일 기술자들에게 심어주게 된 계기가 되었던 것입니다. 극한의 육체적, 정신적 긴장. 그리고 마지막으로 88 포병들이 대거 목숨을 잃게 된 결정적인 요인 중 하나는 바로 나치 독일의 전략적 패배 그 자체였습니다. 전쟁이 끝을 향해 갈수록 정신적인 압박은 점점 더 극심해졌는데요. 왜냐하면 대공포병은 모든 병과 중에서도 가장 가혹한 정신적 스트레스 속에서 임무를 수행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머리 위 하늘은 항상 수백 대의 적기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공기는 엔진의 굉음으로 떨렸고 땅은 폭탄의 폭발로 끊임없이 요동쳤습니다. 게다가 가까운 곳에선 우리 포대의 포격 소리까지 끊이지 않고 울려 퍼졌습니다. 그 지옥 같은 굉음과 불꽃 속에서 참호로도 방공호로도 피할 수 없었고 오로지 포를 쏘는 일만 계속해야 했던 거죠. 비록 목숨을 잃지 않고 중상을 입지 않았다 해도 수많은 포병들이 청력을 잃고 뇌진탕이나 심각한 정신적 외상을 입었습니다. 대규모 공습이나 치열한 전차전을 겪고 나면 다음은 나일지도 모른다는 죽음의 공포가 포병들의 마음을 짓눌렀죠. 살아남은 이들은 동료들이 하나둘씩 죽어가는 모습을 바로 눈앞에서 지켜봐야 했습니다. 그런 전투 몇 분 사이에 부대 절반이 사라지는 일도 결코 드물지 않았고요. 이렇게 88이 아무리 뛰어난 성능을 자랑했다 해도 전황을 뒤집는 데는 역부족이었습니다. 오히려 최대 80%에 달하는 참혹한 손실은 독일의 패배를 앞당겼고 포병들의 무덤은 결국 제3제국 그 자체의 무덤이 되어버렸습니다.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공유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히 계세요.